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도준 역사쌤 요셉쌤입니다. 오늘은 중세 서유럽과 봉건사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0쪽입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서유럽에서 프랑크 왕국을 통해 크리스트교가 전파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크리스트교는 로마의 국교였죠. 근데 서유럽 세계 전체라기보다는 서로마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에서 국교였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넘어서면 많은 이민족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민족들에게도 크리스트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볼 건데, 어느 왕국을 통해서? 프랑크 왕국을 통해서.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중세 서유럽의 봉건 사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봉건 사회는 크게 두 가지 제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봉건제와 장원제.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게르만족의 이동과 서유럽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게르만족이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봐야 되죠. 게르만족은 발트해 연안에서 수렵과 목축업에 종사한 민족입니다. 이쪽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한 2세기부터 점차 내려와서 로마와 접촉하게 됩니다. 왜냐면 로마인들이 힘들어하는 일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군들이 자양동에 몰락하면서 점차 군대 수가 줄자 이 게르만족들이 내려와서 용병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게르만족들이 이 서로마 지역에 아예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점차 남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중앙아시아 유목민이었던 훈족이 침입해 오면서 게르만족의 원래 주거지를 뺏기게 된 거예요. 그럼 이 훈족이 누구냐? 잘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발음이 여러분들이 아는 애랑 비슷해요. 누구? 얘네. 효노가 여러분들 한 무제의 공격으로 분열된다 그랬잖아요. 북효노, 남효노로 분열되고, 남효노는 중국 대륙으로 내려와서 중국인들과 함께 살고, 북효노는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죠? 중국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서유럽까지 오게 돼요. 얘네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게르만족들이 거주지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결국에는 로마 제국까지 들어오게 됐던 거죠. 이를 통해서 서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동양, 이제 중국으로 거의 대표되는 동양 세계하고 서양 세계가 아예 다른 세계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차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네, 로마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자기네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국가인 서로마가 멸망한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대표해주는 사람은 교황 또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교황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예수 다음 때의 교회의 대표자는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유력하게 꼽혔던 사람이 이 베드로거든요. 예수의 제자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이 천국 열쇠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맡겼다. 이 말인즉 뭐냐? 이 땅에서 교회의 모든 권한을 베드로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5대 교회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로마 교회의 대주교가 이 교황역을 맡게 되는데요. 로마,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교회가 5대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 교회가 제일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베드로가 직접 지은 교회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 사후 가장 강력한 세력, 가장 교회의 대표자로 떠올랐던 사람이 두 명이에요. 사실은 베드로와 바울. 근데 이 두 명이 전부 다 어디에서 순교를 당하냐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 이후에 로마 교회의 대주교는 교회 대표자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교황은 로마의 동서분열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로마 황제는 동로마 황제예요. 동로마 황제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동로마 황제는 교회와 정치 전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계속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교황이 점차 세력이 커나가게 되면서 동로마 황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교황 밑에는요, 서유럽 각 지역의 교회 관리자인 주교가 존재했는데, 이런 주교들은 도시와 농촌들을 지배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에 귀족들도 교회 일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었을 때에 국가 대신 그 지역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그 말들에도 그 통치의 개념이 좀 남아 있어요. 서유럽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11조 조자가 세금 조자거든요. 즉, 이 당시 때 서유럽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자신의 버는 것의 10분의 1을. 그래서 교회 운영에 활용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사회의 어떤 통치자, 지도자로서 자리를 매김하게 되고요. 칠성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서유럽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살아 사는 동안 요 예배가 없으면 마음대로 태어나거나 죽거나 아프거나 결혼하기나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하거든요. 모든 순간에. 봐봐요. 7가지 성사, 7가지 예배가 있는데요. 세례성사, 태어나서 이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견진성사는 성인이 되면 받는 성사, 예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견진성사를 못 드리면 성인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성체성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희생함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먹는 빵은 나의 몸으로, 너희들이 지금 먹는 포도주를 나의 피로 여기고 나의 죽음을 기념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계속 이어받아서 빵과 포도주를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누는 것을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고해성사, 죄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신부에게 털어놓고 용서 사함을 받는 그런 예배를 뜻해요. 병자성사, 아픈 사람이 받는 예배 또는 죽기 직전에 사람이 받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혼인성사, 결혼하는 사람이 받는 성사. 성품성사, 성품성사는 신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받는 성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면 이 당시 때 사람들의 그 일생이 다 담겨 있어요.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아플 때나 또는 죽을 때나 또는 결혼할 때나 모든 순간순간에 예배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온전히 그런 순간들을 맞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요 교회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네, 우리 프랑코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이 로마 제국으로 점차 이렇게 잠식해 들어왔던 민족들을 게르만족이라고 했어요. 게르만족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트, 앵글, 섹슨, 프랑크, 브로군트, 반달, 동고트, 서고트.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게르만족은 프랑크족이 살아남아요. 왜 그렇게 프랑크족만 살아남느냐? 그래서 프랑크족만 왜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고 잘 유지가 되느냐? 첫 번째는 이주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브루곤트나 반달, 동고트, 서고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 이동하죠. 유트, 앵글로, 섹슨 얘네들은 바다를 건너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원래 거주지에 원래 세력을 좀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프랑크족은 굉장히 짧게 이주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원 거주지에서부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세력들이 그대로 잘 유지가 돼요. 두 번째로는 크리스트교를 수용하게 되면서요. 이 원주민이었던 로마 사람들과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원주민인 로마인들이 보기에 얘는 게르만족들은 완전히 야만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서로 받아들여주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프랑크족들은 다른 게르만족들하고는 다르게 크리스트교를 수용하고 먼저 내 편이라고 전투에 다가오니까 쉽게 융화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로마 교회의 협력을 얻으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 3명이 있는데요. 특히 이 사람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카롤루스 마르텔. 카롤루스 마르텔은 프랑크 왕국의 왕족은 아니에요. 왕족은 아니고 궁제라고 해서 프랑크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예요. 재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 무슨 일을 하느냐? 8세기에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 사라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이 사라산을 격퇴하게 됩니다. 요 이슬람 세력 여러분들 배웠어요.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 들어본 적 없어요? 맞아요. 우마이야 왕조 때 북인도 지역까지 진격하고 서쪽으로는 아프리카를 건너와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넘어온다 했잖아요. 그 우마이야 왕조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우마이야 왕조가 이슬람의 종교를 가지고 점차점차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세계인 유럽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서운 거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이슬람을 전파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얘네들을 카롤루스 마르텔이 막아줍니다. 투르푸아티의 전투였을 거예요. 그 전투에서 막아주면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했다라는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 때에 그런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피핀인데요. 이 피핀은 카롤루스 마르텔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야망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카롤루스 마르텔은 궁제로서 만족했다면 피핀은 난 재상, 궁제 말고 왕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황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왕족이 아니어도 왕이 될 수 있나요? 교황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뭐 말이에요? 왕족이 아니어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교황이 피핀을 지지하기 시작해요. 네, 이를 통해서 원래 프랑크 왕국의 왕조를 몰아내고 자신이 프랑크 왕국을 이끌어가는 국왕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 로마 교회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첫 번째 로마 지역을 위협하고 있었던 롬바르드 쪽 얘네들을 무찌르고 이 교황을 보호하죠. 그리고 이 교황에게 그 교황력 요 지역을 기증하게 되는데요. 요 지역이 나중에 바티칸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죠. 이 피핀의 아들이 제일 유명합니다. 피핀의 아들 이름을 카롤루스 대제라고 부르는데요. 대제는 여러분들 우리 세종대왕 할 때 대왕처럼 그 위대한 황제라는 뜻이에요. 이 카롤루스 대제를 샤를마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뉴가 위대한 황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샤를마뉴 부르면 카롤루스 대제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일단 먼저 서로마 제국의 영토 일부분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가장 찬란했던 기억들, 서로마 제국, 그 제국을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크리스트교 및 문화 발달에 기여하게 되면서요. 정복주의 교회를 건설하면서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요. 로마 고전 문화의 부활을 장려하게 되면서 점차 찬란했던 그 시절로 점차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카롤루스 대제가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죠? 이를 통해서 원주민이었던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문화, 그리고 프랑크족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르만 문화, 그리고 그 두 족이 공유하고 있는 크리스트교 문화가 만나게 되면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 교황 레오 3세가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임명하게 되면서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이 실질적인 서로마의 주인이 됩니다. 네, 그 당시 때 사실은 동서교회가 분열되게 되면서 성상 숭배 문제를 두고 동로마 황제와 서로마 교황이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동로마 황제는 교회와 정치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마 지역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로마 지역의 교회 대표는 누구예요? 교황이죠. 교황이다 보니까 이 교황과 황제가 점차 갈등을 맺고 있었어요. 이 와중에 서로마 교황을 도와서 누가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되냐면 프랑크 왕국이죠. 프랑크 왕국이 교황이 힘이 되어주면서 이 동서교회가 분열되고 서로마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히 가져가게 됩니다. 성상숭배 문제는 우리 비잔티움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런 칼로스 대제 사후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돼요.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네, 여기 보면 요게 프랑크 왕국의 지도인데요. 요렇게 나누게 되죠. 또는 요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쪽 서쪽을 서프랑크, 동쪽을 동프랑크, 가운데를 중프랑크라고 하는데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서프랑크는 뭐의 기원이 돼요? 프랑스. 동프랑크는 독일. 중프랑크는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봉건사회의 성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봉건사회 하면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봉건제, 두 번째는 장원제 있죠. 봉건제부터 하도록 합시다. 봉건제는 9세기의 이민족의 침입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민족이 침입해 오는데 노르만족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침입해 옵니다. 바이킹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올라프 생각하세요. 롤에서
그 겨울왕국 겨울라이프 말고 얘네들은 이렇게 긴 배, 롱십을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타고 넘어와서 딱 넘어오면 도끼를 가지고 보이는 곳마다 가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약탈을 하고 그리고 약탈을 해가면서 자신들의 생업을 유지하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점령, 지배하고 자신들의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자신들의 원주지인데요. 영국을 점령해서 아예 노르만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요. 프랑스는 얘네들을 막아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아예 땅을 떼줘요. 얘네들 거의 거기서 살아. 하면서 노르망디 공국이라는 땅을 떼주기도 하고요. 뭐 이탈리아 나폴리 왕국, 시칠리아 왕국, 러시아 쪽의 키예프 공국, 뭐 이런 지역까지 노르만족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갑니다. 근데 이게 원주민들,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막 뿔 달린 애가 찾아와가지고 도끼로 찍어버릴지 모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각 지역의 세력가들은요, 성을 쌓고 기사로 무장해서 침입에 대비해요. 선생님, 이때 서유럽에 프랑코 왕국 있을 때 아니에요? 걔네들이 강력하게 막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프랑코 왕국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세계로 분열되게 되잖아요. 가진 힘도 3분의 1로 줄어든 거야. 그래서 얘네들 다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알아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각자 알아서. 그러면서 각 지역의 세력가들은 뭘 쌓는다고? 성을 쌓지, 성.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 돌로 된 요런 성들을 쌓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 성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쌓고 기사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침입에 대비하게 되죠. 근데 이 성을 쌓은 사람은 정말 다행인데 성을 못 쌓는 사람들, 세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성을 쌓고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사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세력가들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세력가들은 자신보다 점점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진 이들을 주군으로 섬기게 됐고요. 이 주군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신하들에게 토지를 주면서 신하로 삼죠. 이런 관계, 이게 서로 간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계약 관계라고 해서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해요. 주군은 봉토를 땅을 수여하고 보호를 해줄 의무. 신하들은 주군이 언제든지 군사력을 요구하면 군사력을 제공하고 충성을 다할 의무. 서로 간의 의무를 지키는 계약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봉건제라고 해요.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이런 봉건제는 거의 신하들이 기사들입니다. 기사. 이런 기사들과 이런 주군 간의 관계. 그리고 점차 이 세력가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다 보면 제일 정점에 누가 있어요? 그 나라의 왕이 있죠. 이렇게 주군과 신하 간의 계약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게 봉건제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신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도 왕과 계약을 맺습니다. 성직자들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봉건제 사회 속에서는 왕을 자신의 주군으로 섬기고 충성을 바치죠. 그럼 그에 대해서 왕이 성직자들에게 땅을 내려주거나 그 봉토를 내려주면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맨 밑바닥에 있는 농노까지 이어져서요. 농노들도 이들이 농노들한테 뭐 땅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 땅 내에서 이 농노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죠. 자, 주군이 신하에게 준 땅. 이 땅에서는 주군의 명령을 듣지 않고 신하들이 독자적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봉건제가 다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주군이 신하에게 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장원제라고 해요. 교과서 82쪽 함께 보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원제. 주군이 신하에게 준 토지에서 나타나는 자급자족적, 폐쇄적 경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노들이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농노들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주의 토지 경작 및 영주의 지시에 따라 노동하게 됩니다. 여기 땅들이 그림을 보면 땅들이 되게 많죠. 이 땅들 중에 영주의 토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농노들은 가서 영주의 토지를 경작해 주거나 또는 영주가 하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금 또는 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해요. 왜? 요 장원내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다 영주 거니까 네가 빌려 쓴 만큼 돈 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장원에 살다가 영주 너무 또라이 같아. 나 여기서 안 살 거야. 그래서 나가서 살 수 없어요. 한 번 들어 살면 계속 쭉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짝 노예죠. 노예 같지. 어디 뭐 다른 데 도망갈 수도 없고 계속 앉아가지고 영주 땅 농사 짓고 영주 시키는 일을 일하고 세금 내고 사용료 내고 그죠? 근데
노예하고는 좀 다른 게 자신의 토지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또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일반 노예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노예하고 자유민 사이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장원제 안에서는 농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 내에는 교회 담당 성직자가 있죠. 그 장원 내에서 영주를 모시는 교회 성직자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주들은 자신들을 섬기는 기사들하고도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농노들에게 세금이나 사용료 등을 납부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장원제 내에서는 크게 영주, 농노, 그리고 성직자, 기사 이 네 개의 부류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원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이 장원 내 안에서만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요. 왜? 바깥으로 나가면 누가 있으니까? 바이킹 있으니까. 나가면 도끼에 머리 찍힐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받는 요 지역 안에서만 굉장히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런 폐쇄적인 삶이 무너지게 되고 점차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장원제가 붕괴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중세 서유럽 사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특징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중세 서유럽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프랑크 왕국이 성장하게 되고 교회와 그 프랑크 왕국이 연합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카를로스 대제 같은 사람들이 나왔었고요. 그죠? 이를 통해서 크리스트교가 중세 서유럽의 특징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9세기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당시 때 프랑크 왕국은 분열한 상황이다 했다. 그죠? 9세기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들의 이민족 외적의 침입에 대비할 필요가 생겼고 각 지방에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을 쌓게 되고 그죠? 그 세력가들은 자기보다 더 힘이 강력한 세력가들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면서 서로 주군과 봉신 간의 관계, 쌍무적인 계약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봉건제다. 그리고 주군은 신하에게 준 토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그 지역은 신하들이 알아서 다스리도록 하는 지방 분권적인 사회가 나타나게 된다. 그 토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장원제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 크리스트교, 봉건제, 장원제가 중세 서유럽 사회의 특징 세 가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교황권의 성장, 그리고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으면 비잔티움 제국까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